자, 질적 연구입니다. 217쪽, 거의 이 책의 맨 끝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조사방법론의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책은 질적 연구는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그런데 질적 연구를 또 참여, 관찰과 면접을 질적 연구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질적 연구의 내용이 좀 작더라도 우리가 양적 연구하고 이게 뒤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질적 연구의 특징은 그 217쪽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제가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그 강의 자료 2번에 나와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연구가 질적 연구고, 흐름. 예전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는 흐름을 아는 연구가, 흐름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질적 연구고, 아마 여러분들 상담심리 쪽에서 가계도라는 거 분명히 배우셨을 텐데, 우리 아빠가 엄마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연구들을 해내는 게 바로 질적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연구 조사하는 사람의 주관성이 반영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연구 조사하는 사람이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고 주변에서 좀 인정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질적 연구를 하면은 그 주관성이, 그 연구자의 주관성이 상당히 믿을만하고 신뢰가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질적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주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질적 연구는 연구나 조사자가, 그 사람 자체가 일단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어디를 가서 참여를 하든 관찰을 하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217쪽에 맨 아래 두 번째 줄, 민속학적 연구는 이게 인류학에서 만들어진 방법으로 문화기술 연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을 민속학적 연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 또는 집성촌,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그래도 남아 있기는 하죠. 그런 데에 가서 그 씨족 사회를 연구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참전 경험이 있거나 어떤 아주 특수한 상황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게 바로 민속학적 접근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요새 많이 쓰이는 방법이 1인 청년, 1인 노년 가구, 노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그 동네에 가서 같이 살아보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1인 가구, 1인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데 대체로 직장인이거든요. 그럼 그 직장인일 때 가서 이렇게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저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밝혀낼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8쪽에 해석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적이나 중요한 문헌에서 의미를 밝혀낸다는 방법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이거는 해석학은 그 역사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에서 종교에서 많이 쓰이는데, 맥락을 밝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맥락, 이게 왜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렇게 흘러왔고, 중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게 해석학이라는 건데, 해석학은 그 자료를 일단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야 되고, 내가 연구하려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는 다른 것들까지 다 아울러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해석학이 결코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양적인 연구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해석학이라는 거는 맥락,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 줄거리에 초점을 좀 둬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연구자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19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맨 아랫줄이요.
자, 질적인 내용을 양적인 자료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문, 서적 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론 매체에서 활용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방송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홍보 계열에서 많이 사용해요. 자, 보도 횟수, 뭐 김영재에 대한 보도 횟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다. 그 다음 발행 건수, 자, 그 주제에 대한 발행 건수가 뭐 10만 건이다, 100만 건이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연설문 파악에서 이겠어요. 연설문 연구에서 보통 대통령의 연설문 연구에서 자, 특정한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주로 쓰는지, 몇 개를 쓰는지, 언제는 뭐 예를 들어서요. 언제는 뭐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자, 어느 시기가 되니까 뭐 갑자기 자유라는 단어가 좀 줄어들고 자, 경제 발전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뭐 양극화 해소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가 어떨 때는 뭐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자, 어떨 때는 자, 노인 복지 얘기를 많이 하다가 자,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청년 복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자, 특정한 단어를 자, 개수를 세서 그 질적인 내용을 양적인 것으로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자, 이제 보도, 언론, 그 다음에 미디어 연구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아주 또렷하게 더 보고 싶은 분들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보기관, 우리가 뭐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종 이제 첩보 활동을 하는 기관, 그리고 국가의 어떤 안보 문제를 다루는 분들은 특정한 대상을 보고 특정한 대상의 말이나 표정, 몸동작 같은 것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디가 지금 몸이 불편하구나, 또는 뭐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뭐 무슨 지금 상황에 처해 있구나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의 연설이 이게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뭐 어떤 후보는 뭐 3,000개의 단어를 썼는데 어떤 후보는 1,500개의 단어를 썼다. 뭐 이런 형태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분석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는 사실 이게 아니라 아주 무궁무진해요. 특히 해석학 하나만 봐도 진짜 평생을 걸고 어떤 사회 현상의 맥락을 파악하고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굴해내는 이런 질적 연구는 굉장히 대단한 연구들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연구가 양적 연구가 많다 보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순서대로 쭉 보시고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영상 같은 경우는 보셔도 되고 그냥 아니어도 됩니다. 그거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